네,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I'm the SDG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지구촌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는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 먼저 이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지속가능이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영어로 하면 sustainable인데요. 영어를 직역했다 보니까 약간 뭔가 단어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자, 이 지속가능은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요. 이 지속가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어렵죠? 자, 이 또한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요. 사실 지속가능이란 뜻은 말 그대로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을 남겨놓으면서 우리 현재 세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속가능은요, 예전에는 뭔가 환경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뭐 경제도, 사회도 당연히 지속 가능해야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Leave no one behind,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라는 슬로건 아래에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제가 17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말해준 이제 5개의 영역으로 나눠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사회발전, people, 그리고 7번부터 11번까지가 경제, prosperity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번, 12번, 13, 14, 15번이 환경 관련 planet이고 16번, 17번이 각각 peace와 partnership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개는요, 전제 조건으로 불려요. 자, 먼저 평화. 우리 세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간의 파트너십,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방금 전에 2016년도에 처음 15년도에 채택해서 16년부터 30년까지의 목표라고 하면 사실 그 전에도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 텐데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MDG라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15년 동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SDG를 채택한 건데요. 자, 이 두 개의 그 목표를 비교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DG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SDG의 슬로건은 Leave no one behind라고 했으면 MDG의 슬로건은 End Poverty, 가난을 끝내자 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MDG는 8개의 목표가 있었다면 SDG는 17개, 세부 목표로는 169개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MDG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국가의 수장들이 모여서 이거 해 이렇게 해서 정했지만 사람들이 SDG를 만들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목표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다른 점은요. MDG는 이 개발도상국들, 즉 경제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SDG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개의 목표가 모두 어떤 발전을 위한 목표인데 예전에는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개발도상국만 발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전 세계에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국제기구, NGO, 학회, 민간기업인데요.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먼저 정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국가에서 이 SDG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KSDG라고 따로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SDG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고 한국 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국제기구들은요, 역시나 이 SDG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NGO와 학계. 자, 아까 전에 앞선 그 강의에서 선생님이 NGO들이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여러 NGO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소들에서 SDG 관련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 자, 우리 기업은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우리 국제사회에 좋은 일보다는 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기업도 최근에 ESG라고 해서 이 ESG는 뭐냐면요. 그 SDG 속에서 기업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쏙쏙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는 environment, 그리고 S는 social, 그리고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기업들이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SDG가 어떤 것이고 각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목표는요, 14번 해양 생태계 목표입니다. 14번 목표는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해양 생태계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네, 지금 바다 안쪽에서도 떠다니고 있는 플라스틱이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이 플라스틱은요, 우리가 최근에 2018년부터 이 플라스틱 관련한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앉아서는 플라스틱 컵 사용할 수 없죠.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외부로 들고 나가는 경우, 그리고 비닐봉지도 이제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법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우리의 이웃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중국은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의 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었어요. 무려 46%나. 왜 쓰레기를 수입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쓰레기들을 수입해서 처리하는 걸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46%를 수입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825만 톤, 그리고 2016년도와 17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어도 한 735만 톤씩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돌연 2018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플라스틱 수입은 6.7만 톤으로 뚝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 말인 즉슨, 자, 그 중국의 폐플라스틱을 팔고 있던 사람들한테 크게 타격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중국은 왜 돌연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기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큐멘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왕구량이라는 감독이 이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중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고, 이런 여론의 영향으로 그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플라스틱은요, 여러모로 우리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플라스틱은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죠. 필요해서 만든 어떤 물질이죠. 자, 플라스틱은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 걸립니다. 자, 매년 플라스틱은 63억 톤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무려 800에서 1,300만 톤이 매년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을 먹거나 그 플라스틱에 걸려서 피해를 받는 동물들이 10만 마리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플라스틱은 결국에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자, 플라스틱은요, 뭔가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만든 발명품이에요. 바로 코끼리입니다. 네, 너무 의외죠? 자, 여러분, 왜 코끼리 멸종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이 만들어졌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코끼리 상아로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죠. 뭐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피아노 건반을 만들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또 뭐를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냐면요. 바로 당구공을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어요. 네, 그 코끼리 상아가 이렇게 당구를 칠 때 공이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이렇게 뭐 찰기가 잘 느껴진다고 해서 많이 썼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코끼리 상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당구공은요, 고작 3개예요. 그럼 코끼리가 상아가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코끼리 한 마리로 만들 수 있는 당구공은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당구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코끼리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자, 코끼리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가져오면 $10,000를 상금으로 걸고 이제 공모를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하야트라는 사람이 셀룰로이드라는 플라스틱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딪혔을 때 약간 폭발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상금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베이클랜트라는 사람이 인공암성 플라스틱, 본인의 이름을 따서 베이클라이트라고 지었는데요. 네, 이것을 바로 당구공으로 사용하게 됐고 그 뒤로 코끼리의 멸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플라스틱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죠. 플라스틱은 그래서 사실 그 이름이 플라스티코, 모양을 바꾸기 쉽다는 그리스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네, 위에 우리 다양한 모습으로 쓰고 있기도 하지만 화장품, 세안제,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 소비량을 한번 볼게요. 국가별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좀 많이 쓸 것 같은 국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쓸까요? 볼까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네, 중국이 의외로 미국의 절반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벨기에가 1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로만 봤을 때 62kg? 어느 정도지?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간 플라스틱 병을, 물컵 병을 96개 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컵, 네, 우리 카페에서 많이 먹는 플라스틱 컵은 65개 씁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비닐봉지, 네, 무려 460개를 씁니다. 네, 뭐 이 정도 합치면 한 62kg 나오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막 쓰레기가 넘쳐나는 걸 보고 그리고 막 동물들은 걸려서 죽어가고 잘못 먹어서 죽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세 플라스틱. 자, 미세 플라스틱은요, 5mm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자, 이 미세 플라스틱은 당연히 큰 플라스틱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깨져서 작아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만들 때 작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든 알갱이로 어떤 때를 벗길 때, 그래서 세안제나 아니면 치약이나 아니면 그 빨래 세제 이런 것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대 36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고 했고 이것이 당연히 다 우리가 씻으면 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다에 최대 51개 조의 미세 플라스틱이 부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한테 어떻게 올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과정을 볼게요. 자, 일단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내려가요. 자,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어요. 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누가 먹어요? 네, 우리가 먹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전 이제부터 물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결될까요, 여러분? 해결될까요? 놀랍게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조개에도 들어있어요. 조개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또 그런 친구들 있겠죠. 선생님, 저는 물고기도 안 먹고 조개도 안 먹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해산물 다 안 먹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피할 수 없어요. 왜냐면 모든 음식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바로 이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미세 플라스틱을 놀랍게도 매주 2,000여 개, 약 5g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5g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카드 그 한 장이 5g이에요. 그걸 매주 먹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끔찍하시죠? 당연히 그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우리 몸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쌓여가겠죠.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동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장장애, 장폐색증, 생식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을 못 쓰게 했고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20년부터는 유색 페트병을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케냐는요, 여러분 벌금이 가장 높아요. 자, 비닐봉지를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했을 때 최대 3,800달러의 벌금 아니면 4년의 징역형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사용 시에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500달러의 벌금형이에요. 여러분 사용만 해도 1년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르완다 봅시다. 자, 르완다는요, 2019년부터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EU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2021년부터는 10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요. 2025년까지 우리 플라스틱 사용하고 그 음료병을 90% 회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캐나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캐나다는 놀라워요. 자, 캐나다는 2022년 12월까지 이미 지났죠. 자, 지금 비닐봉투, 빨래, 커피 스틱, 수저, 포크, 포장용기, 묶음고리 등 6개의 일회용품 품목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걸 역시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케냐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분명히 그 나라에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냈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기업이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잘 그 피해를 받지 않고 잘 전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내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고체 샴푸랑 바디. 네, 더 이상 플라스틱 톤이 필요 없고 이젠 치약도 고체로 나오곤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생수의 라벨을 아예 없애는 무라벨 제품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사업이 나오는데요. 이 더피커라는 가게는 그 서울 성수동에 있는 가게인데 이 가게에서는 물건을 사려면 여러분들이 다회용기를 챙겨가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가게이고요. 그리고 우리 빨대. 네, 빨대를 원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면 뭐 해조류나 쌀로 다양한 대체품을 활용하는 이런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도 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목표에 대해 말씀드릴 거냐면요. 바로 8번,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입니다. 자, 8번 목표는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그리고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위한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한창 뜨는 경제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브랜드들 로고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맞출 것 같아서 일부러 외국 로고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힌트를 드릴게요. 초성 힌트요. 뒤에는 경제 같죠? 자, 하나씩 볼까요?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공유경제 들어보셨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그냥 이게 공유경제인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자, 먼저 공유경제의 뜻을 살펴볼게요. 자, 경제는 말 그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대가를 받거나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공유는 무엇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를 합쳐서 공유경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여기까지 공유죠. 대가를 받거나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네, 바로 경제입니다. 자, 우리 공유경제는요, 사실 예전부터 해왔어요. 우리 농경사회에서도 해왔어요. 뭐였냐면 품앗이. 자, 품앗이가 뭐냐면 우리 농사를 지을 때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고 다음번엔 너가 도와주고, 이게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그 노동력이라는 서비스가 제공된 거기 때문에 공유경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나바다 운동. 아나바다 뭐의 줄임말이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자, 내가 가진 것을 바꾸거나 다시 쓰는 것. 역시 남는 그 자산을 사용하는 거니까 공유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공유경제가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는데 특히 요즘 부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일단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를 경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나빠지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환경오염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요. 자원을 절약해서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유경제를 많이 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1인 가구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내가 남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SNS를 많이 사용하게 됐죠. 자, SNS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또 공유경제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경제는요, 3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적정 규모. 사려는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남는 자산과 재능.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남은 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바로 신뢰입니다. 자, 이 신뢰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건 선생님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공유경제의 유형은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장소, 물건, 지식, 교통.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장소. 숙박업계 세계 2위, 기업가치 22조 원. 192개국에서 2초에 1명씩 이용하는 이것은 에어비앤비 서비스입니다. 자, 사용하신 분 계실까요? 에어비앤비 굉장히 편하죠? 내가 남는 공간을 그냥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인터넷에 찍은 걸 사람들이 보고 묵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용할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뭔지 알고 가서 해? 그죠? 그리고 집을 내놓는 사람도 누가 와서 어떻게 쓸지 알고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건 내가 남는 자산이나 재능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새 거가 아니니까 고장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그 공유경제가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신뢰는요, 너 나 믿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 후기를 공유합니다. 우리 그래서 갈 때 리뷰 보고 후기 보고 가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집을 내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대한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그 집을 망쳐놓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신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 이건 너무 여러분들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당근이세요? 네, 당근을 통해서 우리 물건을 교환하죠. 그리고 다음,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보셨을걸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공유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모시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 텐데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그 사람의 강연이나 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뭐 이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까지 만들어졌죠. 그래서 네, 뭐 뷰티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교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통은 뭐냐면요, 바로 카풀이에요. 말 그대로 차를 같이 타고 가는 건데요.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차를 타요. 그리고 사실 이 서비스를 카카오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운전자를 7만여 명이 신청했고 인증 완료를 5만 명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택시 요금의 70~80% 수준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안 됐죠. 왜 안 됐죠? 네, 택시 업계의 반발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택시 업계의 입장도 이해가 가시죠? 네, 왜냐면 택시를 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무나 이렇게 택시와 유사한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이 플라스틱 사례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정부에서 그 기존에 제조하고 수입했던 업체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자, 우리 공유경제라는 건요, 자원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네, 그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이번 수업의 제목을 선생님이 I'm the SDG라고 했었는데요. 자, 내가 SDG야. 자, 여러분들 17개의 목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요, 여러분들 막 1번 빙고종시, 2번 기하종시, 3번 보건 이런 거 외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17개의 목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목표를 하나 고르세요. 선생님은 교육이죠. 자, 이 교육을 들여다보면요, 선생님이 17개 목표에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부 목표가 쫙 나와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4번 목표의 4.7 목표를 봤더니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뭐 인권, 세계시민의식, 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세계화된 지구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기회도 얻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그 SDG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